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외솔의 인터뷰 이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명 작가님 모시고 아주 귀한 인터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지가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고, 가장 최근에 세종의 나라라는 이제 책을 집필하시고 출판되어서 아주 좀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세종의 나라. 예, 세종의 나라는 우리나라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죠? 단연 세종대왕이시겠죠? 네. 세종대왕하고 네. 광개토 대왕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네. 이 두 분만이 아주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쓰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적 자산이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한글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왕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작가의 로망이거든요. 한번 쓰고 싶은 주제와 소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종시에서 저를 보고 이제 그걸 소설로 좀 써달라 하는 얘기를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워낙 큰 이야기이고 또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좀 괜히 딱딱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작가의 로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피해왔는데 갑자기 이걸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상하게 이 세종대왕과 한글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그 양대 산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문학 작품이 없어요. 다 아마 어린이용 세종대왕 이야기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진지하게 세종의 그냥 외로운 사투 그리고 한글의 원리 이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본 소설이 의외로 하나도 없다. 내가 이제 그걸 피했던 것은 나의 모자라는 필력이 그런 숭엄한 업적을 자칫 잘못 쓰다가 보면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꺼림이 있었는데 그렇게나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는 현실 또한 작가로서는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몸을 던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일종의 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픽션도 아니고 굉장한 고증을 또 많이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소설로 나왔으니까 작가님이 여기서 역사적 고증과 작가님이 여기서 소설로 풀어내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에 비중이랄까 아니면 그 균형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맞추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픽션이구나 싶은 거는 픽션으로 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다 싶은 것은 픽션으로 쓰고 싶지를 않죠. 매우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놓고 이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작가거든요. 한글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과학적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뭐냐,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서 과학적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전부 이게 짝대기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획 하나가 기억하면은 이 획에다가 아래로 내리고. 네. 획 두 개죠. 니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디귿, 리을 다 이 획 하나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소리 글자의 염원을 달성했다 그럴까? 가장 이상적인 소리 글자라 그럴까? 소리 글자는 그 뜻이 없이 부호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의미를 주자고. 벽돌로 비교해 보면 쉽겠네요. 이 벽돌 한 장, 똑같은 벽돌 하나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되게 벽돌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별표 벽돌도 써야 되고 그 달팽이 벽돌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건물을 많이 못 짓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들을 보면은 부호가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마야 문자든 잉카 문자든 저기 다 문자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한글은 딱 그 벽돌 하나, 획 하나로 지어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한 20몇 팩토리얼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정도면은 이 무거운 세상에 거예요.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문자를 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은 특이하게도 이게 소리하고 문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소리, 심지어 없는 소리도 문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한글이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런 사실도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건 좀 저 개인적인 취향이었을 텐데 저는 그 정조왕도 되게 좀 조선사에서는 좀 제가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한글로 된 서찰을 참 많이 쓰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 그러니까 조선 세종대왕 이제 4대고 정조는 이제 거의 이제 조선 말로 가는 시기에 그 대왕인데 그 어떤 접점이나 아니면 뭐 그 한글 서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 정조의 서찰 이런 것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함중록을 한글로 쭉 쓰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자기 아버지의 한을 자기 어머니가 그린 게 다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기의 정서 때문에 한글 편지를 읽고 한글에 대한 그게 있었지만 그게 소극적이고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0년 무렵에 이제 만들었지만 그게 주시경 선생에 오기 전까지는 이게 쓰이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 적게 쓰였죠. 모든 관청의 문자도 거의 한자고 그렇게 이제 쭉 되어 왔는데 주시경 선생이 이제 이 한글을 써야 된다 하고 흙 속에 묻혀있던 한글을 일으켰다고 봐야죠. 특히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일본말을 배우게 하니까 또 한글을 못 쓰게 하니까 그 당시 조선어 말살 정책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위대한 분은 역시 외술 최현배 선생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주시경 선생은 이제 이걸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흙 속에 묻혀있던 그거를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다듬고 자르고 독이 있느냐 뭐 다 검사하고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든 분이 이제 외술 최현배 선생이다. 예. 두 분이 정신은 같아요. 정신은 언어야말로 그 민족의 정신이다. 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하는 건 주시경이나 외술 최현배 선생이나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정말 그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게 한 거는 외술 최현배. 그러니까 이 우리 모두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는 온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아도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그러한 그 일을 외술 최현배 선생이 해낸 거죠. 네. 오늘 인터뷰에 모신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주시경 선생님하고 이제 외설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뜻을 이해하고 담고 계시니까 외설 인터뷰에도 이렇게 응해 주시고 또 기꺼이 말씀 같이 나눠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일생 네. 가장 소박한 인터뷰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의미 있는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한글을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런 한류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그 노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말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섬세한 정서들이 이 한글이 아니면은 나오지를 못하고 따라서 방탄소년단이다, 한국 드라마다, 뭐다, 이 세계를 정복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류가 세계에 다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영어가 세계에 퍼지듯이 이제 한국어를 세계에 퍼뜨려야 될 때예요. 그런 창조적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잘해서 뭐 이거 경기 지나가면 끝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찬스에 우리 한국어를 온 세계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건 젊은이들만이 꿀 꿈이 아니라 외솔 최연배 선생하고 세종대왕하고는 뜻이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두 분 다 문자가 바로 백성의 정체성이다. 네. 예, 뭐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꼭 이 얘기는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세종대왕은 한글을 정말 그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최고의 언어라고 일컫는 우리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다 쓰기를 염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지금 퍼지는 추세인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우리 나라가 이제 겪고 있는 그 큰 문제이자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그 문해력이 비뮤지카 삼천척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국가교육위원장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분 얘기가 지난 10년간 젊은이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문장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도 본인이 한 줄 문장도 못 쓰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은 본인들의 정체성도 안 생기고 본인들이 무력하게 기계의 노예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국가나 사회도 이게 붕괴돼요. 특히 민주주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 국가라는 거는 이제 이 사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그 계약을 잘 지켜나갈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문해력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이게 빨리 독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빨리 그 노예화가 되고 빨리 독재화가 되는, 그게 이 경제 침체되는 것보다도 훨씬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장 그분은 막 피눈물을 쏟는데, 이거는 이 일선 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휴대폰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교사들이 그거 휴대폰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독서거든요. 네. 문해력이라는 글을 읽고 해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럼 독서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이거 휴대폰 문화, 리터러시에서 너무 너무 그림 문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그에 반비례해서 문해력은 떨어지고 있는 너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세종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5인에게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RM하고 임영웅하고 유재석한테 보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이 문해력 회복, 이 문해력 회복을 하지 않으면 다 붕괴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쉬운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인터뷰하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또 언젠가 또 한번 또 좋은 작품과 함께 모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